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3명 추가돼 누적 환자는 모두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3명도 모두 최근 해외 여행력이 없는 내국인으로 확인돼 초반 5명을 제외하고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29명이 모두 국내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오는 29일부터 자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보여주면 됩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내려가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출생 기준 사상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년 동월 대비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6월 초순에 더운 날씨를 보여왔던 전북 무주군 덕유산 중흥선에 갑자기 상고대가 맺혔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측은 25일 5mm의 비가 내렸는데 26일 아침 기온이 영하 3.3도로 떨어져 약 3cm의 상고대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7월 이후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엠폭스 감염 환자가 3명 추가돼 누적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5일 하루 추가된 엠폭스 환자 3명은 모두 내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엠폭스 감염 경로는 5번째 환자까지는 해외 감염 사례였지만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확인된 29명은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국내 감염 추정 29명 가운데 28명은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1명은 해외여행은 다녀왔지만 증상 발현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19 XBB.1.16 변이가 국내에도 이미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XBB.1.16 변이가 지난달 9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고 현재까지 152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XBB.1.16 변이는 XBB1이나 XBB1.5보다 전파력이 1.17에서 1.27배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염되면 결막염 증세가 동반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현재 인도와 미국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변이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관심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중국으로 갈 때 코로나19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만 제출하면 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과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입국자 정책을 최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대신 48시간 전에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보여주면 됩니다. 장애나 중증 질환이 있는 가족을 보살피는 가족 돌봄 청년들은 일반 청년에 비해서 우울감 유병률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약 8.5%인 일반 청년보다 7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삶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2.2%나 돼서 일반 청년 10%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을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은 하루 3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생활을 평균 3년 반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란 중증 질환이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합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2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9,939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66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겁니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2월 사망자 수는 27,390명으로 1년 전보다 1,905명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7,452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자연 감소 추세는 40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 설천봉과 향적봉 주능선에 때 아닌 상고대가 맺혔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측은 25일 5mm의 비가 내렸는데 26일 아침 기온이 영하 3.3도로 떨어져 약 3cm의 상고대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고대는 영하의 기온에 안개와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달라붙어 얼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덕유산 정상은 5월 중순까지 기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바람막이 등 방한용 옷을 준비해 등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바다 수온이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고 내년이 관측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과학저널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에 실린 연구를 인용해 지난 15년 동안 지구에 축적된 열이 50% 증가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바다 수온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전 세계 바다 수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역별로 그 상승폭이 달라 지난달 북미 동해안의 바다 표층 수온은 1981년에서 2011년 평균보다 섭씨 13.8도나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바다 수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0.9도 상승했는데 이 중 0.6도가 지난 40년 동안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육지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상승했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마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저터널의 길이는 약 1,030m이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는 이 해저터널을 거쳐 원전 앞바다로 방류됩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부진의 설비를 포함한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 공사를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이후에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강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시행을 예고하면서 우리 철강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EU 이사회에서 이 같은 안이 확정됐다며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국경 제도는 우리 기업이 EU의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의 분야별 연구기관에 초석을 깔고 대덕 연구단지를 태동시켰으며 과학과 기술, 경제를 연계해 지속가능한 연구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한 큰 인물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연구는 오래 갈 수 없다며 계약 연구 개념을 처음 만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이웃 나라들의 과학 발전에도 도움을 준 최영섭 전 과기처 장관을 오늘 과톡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학의 달 4월, 매년 수도권에서 열리던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올해는 특별히 대전에서 열리는데 바로 대덕연구개발특구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첨단 기술의 탄생지이자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지. 이런 대덕특구의 털을 닫고 과학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소의 독립적 운영을 주도한 과학정책가 고 최형섭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43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형섭사 대학원에 진학ですか? 아, 그게 전 바로 취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なんですか? 형섭사, 우리 이공학부에서 공부 잊지만 하기로 유명됐어요. 아, 저도 사실은 대학원에 가고 싶긴 한데 조선인들은 졸업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된대요. 나니? 이공학부 채광야금학과였던 최 박사는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지만 당시 조선인 이공계 대학 졸업생은 일본의 전시 동원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했는데 최 박사도 졸업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조선광업진흥 주식회사에서 특수금속을 추출하는 연구를 해야 했다. 광복 이후엔 경성대학과 해사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했고 1948년엔 자동차 회사 기술 고문으로 취업했는데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끝마치지 못한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이게 뭐야? 미국 공보원 주관 제1회 미국 유학생 선발 시험? 그래, 이거야. 그는 바로 시험에 응시했고 그 결과는 당당히 합격. 결국 미국 퍼듀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다. 이거면 되나? 형섭아, 아, 어머니. 아유 이것도 챙겨야지. 아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아이고, 내가 물어보니까 유학 같은 데 가면은 그 김치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더라. 그러니까 잘 샀으니까 얼른 집어넣어. 아, 네, 감사해요, 어머니. 얼른 넣어. 예.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아무래도 이거 포탄 소리 같은데요? 피하시죠. 유학을 앞두고 발발한 한국 전쟁. 미군 측은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겨 유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전투 비행대를 지원하는 항공수리 창장으로 근무하며 군 복무에 전념했다. 그리고 1953년 휴전 협정이 성립되자 드디어 수년을 기다린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최 박사는 노틀담 대학에서 물리학은 분야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형섭초이. 아, 안녕하세요. 형섭초이는 어떤 연구를 할 예정인가요? 아, 예, 저는 우리 한국에 당장 필요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말 야금이나 주조 같은 생산 관련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예? 왜요? 우리 초유에게 장학금을 주는 미 해군 연구소에서는 이런 생산 쪽보다는 이론 연구를 하기 원해요. 그래서 말인데 알루미늄 단결정에 관련된 연구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잘할 것 같은데. 예. 예.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상황. 그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필요한 재련공학을 연구하기 위해 미네소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박사는 지도교수와 함께 미네소타 북부에 방치된 저품위 철광석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부유 선광이로는 잘게 분해된 광물에 공기방울을 부착해 경제성 있는 광물만 떠오르거나 가라앉게 해 선별하는 방법이죠. 저품위의 철광석도 이 부유 선광 이론을 정립하면 고품질의 철광석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발표한 이론은 화학야금 분야에서 높은 학술적 평가를 받았다. 그 후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그는 원자력 연구소에 들어가 한국 광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야금 가공 연구와 생산을 직결한 금속 연료 종합 연구소 설립을 주도했는데 최 박사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원자력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던 1965년
미국 존슨 대통령은 한국군 월남전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한국에 응용과학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출범하게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최 박사가 임명됐다. 그는 연구소의 우선 과제가 연구기관과 산업계의 연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앞서 연구소를 설립한 개발도상국들이 운영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사용자가 없는 연구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계약 연구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 연구요? 그게 뭔가요? 기업이 필요한 과제를 함께 물색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그래야 실질적으로 쓰는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단, 연구의 자율성은 보장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독립적 운영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 제정을 요구할 겁니다. 그의 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됐던 인재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와 연구를 시작했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큰 폭으로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후 계약 연구는 여러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하며 연구기관의 모범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다. 1971년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부임한 그는 3차 경제개발에 필요한 화학, 선박, 원자력, 해양개발 관련 연구기관을 대거 설립했고 다양한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여기는 너무 좁고 여기는 거리가 너무 먼데.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장관님. 그게 아니라 요즘에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합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다들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이런 일이 좀 많은가요? 네, 좀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다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분산된 연구기관을 한 곳으로 결집해서 효율적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봐야겠네요. 뭐 당장 내일부터 입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일부터요? 예. 그는 고심 끝에 국토의 중심부인 대전 대덕을 입지로 정하고 연구학원 도시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1978년 입주를 시작한 대덕연구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인 50여 개 연구기관과 교육시설이 응집한 오늘날의 과학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기술은 노하우에 관한 것이고 과학은 노와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생산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학연구는 필수입니다. 그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무려 12개의 연구기관이 설립됐고 60여 개의 기술 자격 제도를 통합해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법을 시행. 학력에 상관없이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술자, 기능장 자격을 부여해 기술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자 했다.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과학자의 손으로 설계한 대한민국 과학정책. 과학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과학기술의 기틀을 세우고 연구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후배 과학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후세에도 길이 빛날 것이다. 이번 주 핫 이슈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드디어 열립니다. 아니 뭐가? 대한민국 과학축제가요. 오는 27일부터 4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매년 수도권에서 열린 전통을 깨고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해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 지금부터 랩을 한다. 유유유. 과학을 알기 쉽게 랩으로 표현하는 페임 랩 경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의 과학 랩 기대해 주시고요. 뿅뿅 과학오락실, 과락실 공연과 스트리머 e스포츠 대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 밤에는 환상적인 드론 라이팅 쇼와 빛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출연 연구소와 과학기술원, 벤처기업 등의 연구 성과 전시. 긱불, 최재천 박사, 황정아 박사 등 유명 인사들의 강연도 열린다고 하니 대한민국 과학축제 안 가면 손해겠지요. 우리 그럼 대한민국 과학축제에서 만나요. 소아 근시는 현재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인데요.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하루에 30분씩 앱을 이용하면 소아 근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한 국내 기업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S알파 테라퓨틱스 최승은 대표이사와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성규 기자, 디지털 치료제 아직도 낯선 개념인데 이게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디지털 치료제가 낯선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좀 적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 목적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17년 미국 FDA가 그 피어 테라퓨틱스의 중독 치료 목적의 이 디지털 치료 기기를 세계 최초로 허가를 했었고요. 예.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 두 건의 디지털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회사 명칭 S알파 테라퓨틱스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회사 이름에서 S는 영어로 seamless의 약자로 알려진 대로 인간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알파는 1등이라는 뜻이고요. 테라퓨틱스는 아시다시피 그리스어 유래 단어로 치료와 관리를 포함해 당사의 사업 영역을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을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아 근시의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학계에서 소아 근시의 병태 생리를 발표하는 부분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광학적인 측면에서 병태 생리를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안과 영역은 매우 전문화된 부분이라 모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네. 현재 치료 방법으로는 미국 FDA가 승인한 소프트렌즈 형식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아 근시가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눈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 소아 근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디지털 기기로 치료하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로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사에는 디지털 치료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이 플랫폼을 통해서 표적 질환이 정의되고 이에 따라서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질병이 근시였고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소아 근시 억제 이 소프트웨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소아 근시 진행 억제용 소프트웨어 이론적 원리는 신경체액성 물질과 안구 성장에 있습니다. 소아 근시의 70% 이상이 축성 근시라고 할 만큼 소아 단계에서의 근시는 안축 길이의 과도한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안축 길이를 결정하는 부분으로는 공막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공막은 안구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으로 눈의 흰자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공막의 세포의 기질 리모델링은 공막이 가지는 탄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공막의 탄성에 영향을 끼치는 당단백의 합성 분비 대사에 영향을 끼치는 체액인자 3가지를 찾았고 각각이 도파민, 유사성장 호르몬, 콜티졸 등입니다. 예. 이 3가지 인자와 세포의 기질의 리모델링 관계를 정의하고 이 부분을 디지털 프로그램에 적용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성규 기자가 연구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현장 인터뷰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동자를 운동시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게임들도 눈동자를 운동시키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 앱 같은 경우엔 더 큰
눈 움직임을 유도하고 그걸로 인해서 플레이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앱과 다르게 더 많은 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눈을 이제 화면 안쪽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밖에까지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좌우를 봐야 하는 경우에도 눈을 끝까지 이동하게 해서 운동을 하게 합니다. 이 소아 근시 디지털 치료제가 현재 이제 한국에서 예비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당사에서는 소아근시 진행 억제용 소프트웨어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규제과학 전문가들과 현장의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안전하게 근시를 진단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예. 중간 분석을 통해서 해외 학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데이터를 검토 진행했고요. 현재는 6개월 치료 결과까지 검토했습니다. 데이터의 신중성에 따라서 당사가 중간 분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입니다. 예. 디지털 치료기기도 치료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임상시험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모니터링 커미티 검토와 승인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 1년 치료를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에 올해 이번 달로 마지막 피험자가 무사히 1년 치료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지속해서 확증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아근시 진행 억제용 소프트웨어는 현재 첨단 기술군으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았고요. 연속해서 확증 임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시작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 디지털 치료 기기가 식약처에서 2건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최근에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이 건강보험이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나라들은 이미 일찌감치 국가 주도로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현장에 사용되도록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치료기기는 장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보건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예. 예를 들면 현재 치매 치료를 위해서 많은 전문가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치료를 위해서는 그림 치료사들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림 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환자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서비스를 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를 앱으로 올려서 환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보건경제와 환자분들 그리고 치료 행위의 주체인 보건의료 전문가들, 그림치료사들분들에게 모두 이로운 일입니다. 이를 알고 독일이나 영국 등의 규제기관은 빠르게 디지털 치료기기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움직여준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러한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디지털 치료기기가 저분자 의약품이나 맞춤형 치료제, 기존의 의료기기와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질병 영역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결국에는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소아 근시를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치료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또 보건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으실까요? 국내 바이오나 IT 모두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인재들만큼 열정이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열정을 시스템으로 녹이고 지원으로 녹이는 방법을 기성세대는 고민해야 하고 확립해야 산업계가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해결하고 이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시스템을 만들 때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녹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경청하고 듣고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 때는 빠른 것보다는 정말 현장의 소리를 듣고 검증한 뒤에 만들어야 경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스타트업들은 이제 젊은 일꾼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스타트업을 위한 시스템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견제를 위한 시스템들이 현재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으로만 존재하는 실패해도 괜찮아가 현장에서도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발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은 소아근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바이오와 또 IT의 조화로움이 만들어낸 이번 치료제가 아이들에게 더 선명한 세상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알파 테라퓨틱스의 최승은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착륙선이 착륙을 시도하다 통신이 끊겨 임무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벤처기업 아이스페이스는 자사의 달 착륙선이 26일 새벽 달 표면에 도달하기 직전 통신이 두절됐고 복구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스페이스 측은 달 착륙은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체가 달 표면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착륙선은 26일 새벽 2시 20분쯤 달 표면 착륙 전까지는 통신이 확인됐지만 착륙 이후로 추정되는 시각부터 통신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스페이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은 지난해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AI에 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회의체를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창설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신설되는 AI 회의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오픈 AI사의 생성형 AI 챗봇, 챗GPT 등 AI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의체에는 AI를 연구하는 학자와 법률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AI 활용과 연구개발 촉진,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한파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강타했습니다. 1분기에만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가 SK하이닉스에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은 3조 4,0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고 매출은 5조 881억 원으로 58.1% 감소했습니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의 2배에 달해 6개월 새 5조 원 넘는 적자가 쌓였습니다. 수급 불일치와 이로 인한 어떤 재고 수준은 그 정도와 규모 면에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96% 감소하는 등 메모리 한파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제품 대부분을 차지해 충격이 더 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부진과 제품 가격 하락으로 매출이 줄고 영업 손실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분기에 고객 보유 재고가 줄고 2분기부터는 메모리 감산에 따른 공급 기업의 재고도 줄어 하반기부터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메모리 가격이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한 만큼 가격 탄력성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사항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분기까지 재고 증가세가 이어져 상반기 내에 큰 수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챗GPT 등 AI용 고성능 서버 시장 규모가 커지고 고용량 메모리 고객도 늘고 있는 점을 실적의 긍정적 요소로 보고 최신 메모리 제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 업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고 BAT에 대북 제재 위반으로 우리 돈 9천억 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입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BAT가 대북 제재법을 위반해 6억 2,900만 달러, 약 8,44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관련 벌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This is the single largest North Korean sanctions penalty in the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latest warning to companies everywhere about the costs and the consequences of violating U.S. sanctions. BAT와 그 자회사인 BAT 마케팅 싱가포르가
은행 사기법과 국제 비상 경제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BAT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서 사업하면서 지속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자 회사는 북한에 담배 판매로 4억 2,800만 달러를 받았고 이 돈은 BAT로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서 담배 판매 사업을 공모한 북한은행가 심현섭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민, 한린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북한군이 소유한 국영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담뱃잎을 구매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적어도 310회에 걸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우회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결국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So in sum, our message is this. If you try to circumvent our sanctions, there will be serious consequences. BAT는 성명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 등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울산 울주군에 조성하고 있는 세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가 90%에 가까운 공정률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원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출한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원전 건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둥근 돔이 자리 잡은 원통형 건물. 주변에는 타워 크레인이 자재를 옮기고 사람들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해 공정률 86%를 보이면서 완공을 앞둔 세울 3, 4호기 모습입니다. 오는 6월에는 배관이나 설비에 설계 기준보다 25% 높은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3호기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갑니다. 기존 원전보다 원전 건물 벽체를 두껍게 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세월 3, 4호기는 신한울 1, 2호기 대비 항공기 충돌에 의한 영향평가를 해서 원자로 건물의 외벽 콘크리트 두께가 15cm 증가한 137cm로 시공되었습니다. 세계시장 공략을 염두에 두고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나라의 전문가도 초대했습니다. 이들에게 현장을 공개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한 겁니다. I'm really excited. It's impressive. It's really nice, and it's for me it's really impressive to see the construction of new units. 직접 현장을 둘러본 이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need nuclear power plant just for the safety of energy and just to save climate. This is we don't have experience. We really need it, and this will be the first step just to build.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치를 국정과제로 삼고 해외 시장을 두드리는 상황. 세울 3, 4호기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쌓은 기술력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테라 루나 발행사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씨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 구조를 숨겨 폭락 사태를 일으키고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 측이 검찰 공소 사실을 정면 반박한 가운데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루나 가상 자산의 증권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훈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영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레스를 창업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구속을 면했지만 법정에 서는 것까지 피하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공범 7명이 루나 가상자산 가격을 띄워 4,6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두고 투자자들에겐 3,7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루나가 테라를 떠받치게 해 테라 가격을 고정시키고 화폐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건 애초 실현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전 대표 등은 사업 구조가 허구라는 걸 알고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낳았다는 겁니다. 결국 테라코인 가격 고정이 깨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루나코인 가격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 원이 증발하였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검찰은 또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펀드 회사들에서 1,20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도 신 전 대표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은 곧장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 퇴사에 관련이 없는 데다 설계 결함을 알고도 루나 발행을 강행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신 전 대표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핵심은 루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사업 성과가 가치에 반영되는 만큼 루나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되는 논리로 신 전 대표 일당의 주된 혐의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일반 사기죄와 달리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고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판례가 없고 앞서 법원도 신 전 대표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해 앞으로 재판에서 루나의 증권성뿐만 아니라 테라루나 폭락 사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역 랜드마크를 자처하던 한 상업형 오피스텔 건물에 불량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 건물에서 자재를 떼어내 검사를 맡겼더니 철의 부식을 막는 아연 함량이 기준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인지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판교역의 한 상업형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분양 당시 평당 1억 원이 넘는 높은 단가를 자랑하던 곳인데 알고 보니 이 건물에 쓰인 핵심 자재가 불량품이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자재는 벽과 천장에 마감재를 붙일 때 설치하는 철골 자재인 건축용 강제 받침재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마감재가 쉽게 떨어져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이 자재는 녹슬지 않고 불이 붙어도 잘 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철의 산화를 막는 아연의 역할이 중요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최소 아연 함량을 1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건물 천장의 건축용 강제 받침재 시험 결과지입니다. 아연 함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1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벽체 받침대의 아연 함량은 기준치의 반토막인 66에 불과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아연 함량 부족에 대해 중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쓰면 안 될 정도의 결점이 있는 건축 자재라는 겁니다. 아연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건물 수명이 단축되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철근의 부식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아연 함량을 정해놨는데 그 함량이 미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의 수명이 더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크리티컬하고 위험한 거죠. 이 상가의 시공사는 국내 최대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판교역 랜드마크라는 홍보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배신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초기에 그 판교의 명품 이런 주상복합으로 홍보를 해서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현재 알고 보니까 불량 자재, 저급 자재를 사용을 하니까 이건 답답함이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공사는 KS 인증 확인과 감리 승인 등 정상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조사의 자재를 받아 쓴 것뿐이라며 문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취소를 원하는 투자자는 140여 명. 이들은 조만간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21개로 늘어납니다. 또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 등을 필수 반영하지 않기로 한 대학이 17곳 늘어서 문과생의 이과 교차 지원 장벽도 완화됐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대책에서 첫 번째로 꼽힌 정시 불이익 조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현실화됩니다. 가톨릭대와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와 한양대 등 21개 대학이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27개 대학, 실기 실적 전형에서도 25개 대학이 감점을 주고 체육 특기자 전형은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3월 초면은 대학 입시에 관한 모든 계획들이 다 완성된 상태라서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데도 반영하겠다고 나온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실효성 있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문과생의 이과 교차 지원을 막던 필수 선택 과목 조건은 완화됐습니다.
의대나 공대, 자연계열 지원 자격에 필수 선택 과목을 없애서 문이과 통합 선발하는 대학이 17곳 늘었고 수학 미적분과 기하 또는 과학 탐구 둘 중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도 6곳 늘었습니다. 다만 수학 선택 과목별 점수차와 가중치를 고려하면 이과 강세 현상은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과목 지정을 해제해서 문과생들에게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거기다 이제 가산점이나 이런 걸 줄 거기 때문에 과탐이나 미적분 기하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전체 모집 인원은 3,300여 명 줄었고 수시 비율이 79.6%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습니다. 수시에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위주 선발이 소폭 늘었는데 고려대에서는 7년 만에 논술 시험이 부활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무허가 영업자는 지금까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2030년쯤 달의 기본적 형태를 갖춘 연구 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달 탐사 기업 총설계사인 우웨이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시무주 탐사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건설을 추진 중인 국제 달 과학 연구 기지가 2030년을 전후해 기본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과기보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달 환경 탐사와 측량, 자원 이용에 대한 실험이 진행됩니다. 이후 2040년을 전후해 태양, 지구, 달 사이의 우주 공간에 대한 환경 탐사, 측량을 시행하고 2050년께 완성된 형태의 연구기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우 원사는 소개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연료전지 표면의 미세한 결함을 생산 공정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딥러닝 기술에 수천 개 이상의 표면 형상 측정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빛 반사율이 낮거나 복잡한 형태 표면도 실시간으로 3D 형상 측정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연료전지 샘플에 적용하기 위해서 표면 결함이 있는 금속 분립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추가 학습시킨 결과 샘플 표면의 찍힘과 스크래치를 단 한 번의 촬영으로 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창원 본원에서 초고압 직류 송전 시험 인프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용량의 전력을 고압 직류로 변환해 원거리까지 전송하는 기술로 전력 공급 과정에서 손실이 작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의 초고압 직류 송전 전력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 시험 인프라가 없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험소를 찾아 시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기연구원은 이번 시험 인프라가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 전력기기 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신속히 지원해 기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6개를 신규 선정해서 이달 말부터 연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 산학협력당 등 6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총 45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들 센터는 의료 현장에서 및 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나이, 아픈 가족들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서울시에만 9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 청년들의 우울감 유병률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무려 7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가족 돌봄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세심하고 배려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